서울 서대문구 KT지사 건물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2차 현장 감식을 합니다. KT는 밤샘 복구 작업을 이어갔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최소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한 달 요금을 감면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 등 2차 피해에 대해선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제재 예외를 인정하면서 남북이 오늘부터 철도 공동조사 일정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현지 조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이 특별 정상회의를 열어 영국의 EU 탈퇴를 다룬 브렉시트 합의문을 공식 추인했습니다. EU와 영국은 각각 의회 비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허를 찌르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재난이었습니다. KT지사 화재, 이 단순한 사고 하나가 디지털로 얽히고 설킨 초연결 사회를 순식간에 원시시대처럼 회귀시켰죠. 통신망 한번 잘못 건드리면 다 멈출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 앞에 복구도 화재 원인 규명도 상당히 허둥지둥되는 양상입니다. 불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왜 났는지 아직도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오늘은 2차 감식이 또 예정돼 있고 통신망 복구 작업은 앞으로도 며칠이나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장혁진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에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경찰은 어제 1차 감식 결과 지하통신구 150m 가운데 79m가량이 타버린 것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발화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화재 원인도 아직 오리무 중입니다. 감식반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면서 KT 측의 방제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KT는 밤늦게까지 지상으로 우회망을 설치해 통신을 재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인터넷 회선은 97%, 무선 이동 전화는 63%가 임시 복구됐습니다. 인터넷 회선 복구로 서울 중구와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의 카드 결제는 상당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휴대전화 이용은 여전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KT는 오늘 오전까지 무선 이동 전화의 임시 복구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복구입니다. 타버린 지하 회선과 장비들을 새 것으로 교체하기까진 일주일가량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화재 여파로 건물 2층 서버실에 있던 13개 기업의 위탁 서버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는 해당 기업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 복구도 복구지만 남은 과제 가운데 하나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배상 보상 문제입니다. 하필 또 주말 대목에 인터넷과 전화가 끊기고 카드 결제가 멈추는 바람에 장사를 하는 분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일단 통신장애에 대해서는 KT 측이 요금 감면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영업 등으로 손해를 본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상을 할지 아주 만만치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희 기자입니다. 이틀 내내 인터넷이 끊겨 손님을 받지 못한 PC방. 주말 장사로 가게를 운영하는 곳인데 KT 통신 장애로 손해가 큽니다. 하루나 이틀 돼야지 복구가 된대요. 그럼 이거는 지금 하루 이틀이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한참 가요. 단골 손님 받찾기로는. 정부 대책회의에서 KT 측은 적극적인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KT는 피해를 본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한 달 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배상은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통신 장애로 인한 영업 손실 등 2차 피해는 규정도 배상을 한 전례도 없습니다. 4년 전 SK텔레콤이 5시간 남짓 통신 장애를 일으켰을 때 대리운전 기사 등이 영업 손실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정확한 액수 산정이 쉽지 않아 2차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이틀째 계속 통신이 두절되어 있고 피해자들도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원이 기존 판단과 다르게 이번에는 2차적 손해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사상 최악의 통신 장애 사고.
2차 피해액 산정과 배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유엔 제재 문제는 이제 한 고비를 넘게 됐습니다. 안보리가 제재 예외를 인정해주면서 남북의 공동 조사 작업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유엔이 이 철도 연결 자체를 예외로 인정해준 게 아니라 일단은 조사 작업만 허용을 해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든 비핵화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남북이 오늘부터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목표는 이번 주 후반부터 조사에 착수하는 겁니다. 군사분계선 통행을 관리하는 유엔사에 48시간 전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감안한 시간표입니다. 조사는 개성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구간부터 시작됩니다. 남측 기관차가 6량 객차를 끌고 방북한 뒤 북측 기관차에 객차를 인계하면 북측 기관차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 공동조사단은 레일의 상태와 철도 구간 내 터널, 역의 시설물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의선 조사가 끝나면 금강산과 두만강을 잇는 동해선 조사가 이어집니다. 전체 조사 기간은 보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착공식의 전제 조건인 철도 공동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남북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착공식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철도 연결 착공식은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철도 연결이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2022년엔 열차로 북경올림픽 응원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유엔과 미국의 제재 예외 인정이 공동조사에만 국한돼 있어 실제 착공식까지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남북 관계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남북 관계 조율에도 관여하고 직접 북한과는 비핵화 협상도 하는 투트랙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남북관계가 북한 비핵화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인 북한 비핵화를 실행해 나가는데 여러 중요한 요소가 있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그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남북관계를 비핵화를 위한 중요 요소로 직접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병행해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 한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관계를 조율하고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를 협상하는 두 가지 이슈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이 미국을 거칠게 비판하고 새로운 무기까지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 협상은 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 여기까지 온 만큼 제재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오전 국회 당정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카드 수수료 최종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현재 연매출 5억 원 초과부터 적용되는 최고 수수료율 2.3%를 대폭 낮추고 연매출 30억 원까지의 구간을 신설해 1.5% 안팎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또 연매출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에겐 카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 인상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대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수도권 조직폭력배들 40여 명이 폭행당한 조직원의 보복을 하겠다며 광주까지 원정을 갔다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빨간 불길과 검은 연기가 공장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반쯤 대구시 달성군의 한 식품 포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공장 건물
13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낮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수도권 조직폭력배 1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광주 지역 폭력 조직원인 24살 남성을 모텔방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경조사 때문에 광주에 왔던 인천 지역 폭력 조직원이 광주 조폭과 시비가 붙었다가 폭행당한 일이 있었다며 이를 보복하기 위해 40여 명의 수도권 조폭들이 몰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경찰은 특공대 등 100여 명을 동원했지만 폭력배 30여 명은 모텔 CCTV 등을 훼손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전담반을 구성해 달아난 조폭들을 뒤쫓는 한편 검거된 1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만들고 실행한 판사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 리스트를 관리하는 데도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측이 일부 판사를 콕 찍어서 징계 필요성까지 언급한 일이 확인이 됐는데 실명이 거론된 이 판사는 그 뒤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보도에 홍성희 기자입니다. 2014년 9월 22일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입니다. 비위 법관의 직무 배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 옆에는 김모 부장이라고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말인데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의 지시였습니다. 청와대는 왜 김 판사를 콕 찍어 징계 필요성을 언급했을까? 열흘 전 김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에서 선거 개입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법치주의는 죽었다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회의 2달여 뒤 김 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김 판사에 대한 불이익은 그 뒤로도 집요하게 진행됩니다.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짓 인사 서류가 만들어졌고 일부러 집과 먼 곳으로 인사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한 비망록에는 김 판사 외에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를 언급한 이모 판사 등도 등장합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에 이른바 문제법관들에 대한 징계 또는 퇴출을 실제 요구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2016년 법관 인사관리 시스템에 인권법 연구에 가입 여부를 적고 일부 법관에 대해선 사법행정에 반한다는 평가를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듬해 일괄적으로 삭제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책임자인 박모 판사를 소환하는 등 그런 내용을 입력하고 또 삭제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타이완 국민들이 올림픽 참가명을 타이완으로 바꿀 거냐 아니면 차이니스 타이베이로 유지할 거냐 이 문제를 놓고 국민 투표를 벌였는데 결과는 유지하는 쪽이었습니다. 앞서 투표전이 한창 가열될 때는 나라의 독립 의지를 묻는 사안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투표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도엽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 특파원, 타이완 국민들 결국 좀 보수적인 선택을 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타이완 유권자들은 이 독립보다는 안정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참가 명칭에 대해서는 타이완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어 왔었죠. 이 타이베이는 나라 이름이 아니라 수도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최근 독립파들이 왜 우리는 올림픽에서 타이완이라는 이름을 내걸지 못하느냐고 나서면서 이 43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서 국민투표가 실시됐던 겁니다. 사실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타이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IOC와 협의를 해서 바꿔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IOC는 이전부터 명칭 변경은 불가하다. 타이완이 계속 고집을 부리면 아예 올림픽 참가를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설령 국민투표가 통과가 됐어도 실제로 IOC와 협의가 향후에 이루어져서 명칭 변경이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민투표는 실제로 이름을 바꾸는 실효성보다는 이 유권자들의 독립 의지를 묻는 성격이 강했던 건데요. 이 집권 민진당마저 너무 급진적이라면서 부담스러워했던 안이기도 했죠. 그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유권자 25% 찬성만 넘으면 가결이었기 때문에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많았었는데 이 찬성표가 24%에 그치면서 부결됐습니다. 이 유권자들은
독립보다는 안정을, 그리고 이름이야 어떻든 올림픽에 참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자, 그 문제 말고 이 동성 결혼 허용 문제도 투표 사안으로 올라가면서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이 허용될 거냐, 그 여부도 관심이었는데요. 이 민법상 동성 결혼 인정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안정을 선택한 거라고 보입니다. 이 또 하나의 관심 안건은 이 탈원전 정책을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되돌리자는 안건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서 2년 전 공포됐던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기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현재 6개의 원전 가운데 4개의 사용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 잦은 정전 사태 등 전력 불안이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이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같이 치러진 지방선거는 여당의 참패로 끝났죠. 타이완 정치권에 여러모로 후폭풍이 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는 임기가 2년 남아있는 차이잉원 총통의 중간평가라고 봐야 됩니다. 결과는 여당의 참패였습니다. 6개 직할시장 선거에서 여당은 2곳만 수성을 했고요. 야당의 4곳을 뺏겼습니다. 특히 여당 민진당이 22년 동안 내리 이겨왔었던 제2의 도시 가오슝에서의 패배가 치명타였습니다. 또 22개 현 시장 자리 중에서 3분의 2인 15개 자리도 야당에 내줬습니다. 이 차이잉원 총통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주석직, 그러니까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2년 뒤 선거에서 연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 거고요. 이 탈중국 정책 동력도 급격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현지 언론들은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경제 봉쇄 등 악화일로를 걷는 양안 관계에 대해서 유권자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 이면에는 양안 관계가 좋아지면 잘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중국의 이른바 여론 포섭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하이였습니다. 네, 이번엔 유럽으로 가봅니다. 영국의 EU 탈퇴 조건 등을 다룬 브렉시트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내부적인 반발도 여전하고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런던 박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이 특별정상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합의문을 공식 추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역사상 첫 회원국 탈퇴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Regardless of how it will all end, one thing is certain. We will remain friends until the end of days.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선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가 EU의 관세 동맹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EU와 영국은 협상을 일단락짓고 의회 비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One that delivered on the result of the referendum and set us on course for a prosperous future, while maintain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our friends and neighbours. 브렉시트 시점인 내년 3월 29일 이전에 양측의 비준이 마무리되면 탈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합의 없는 탈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영국 의회에선 합의문에 대한 반발이 거세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탈퇴 합의안은 마무리됐지만 의회 비준과 미래 관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남아있어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박지영입니다. 중미 이민자 행렬이 멕시코 국경 도시로 몰려드는 가운데 미국이 국경으로 이어지는 일부 도로를 아예 폐쇄했습니다. 이민자들 가운데 일부가 바리케이트를 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멕시코 티후아나와 맞닿은 남부 국경을 전격 폐쇄했습니다. 미국 국경세관 단속국은 현지 시간 25일 오전 미국 샌디에이고와 멕시코 티후아나를 잇는 산 이시드로의 모든 도로와 인도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500명이 넘는 중미 출신 이민자들이 멕시코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리고 국경 앞까지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폐쇄하자 일부 이민자들은 인근 철도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미국 국경 가까이에 접근했지만 현실적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미국은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고 군 병력도 투입해 이들의 밀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 캐러밴은 멕시코 티후아나에 지금까지 5천여 명이 몰려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국의 가난과 폭력을 피해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은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무작정 망명을 받아주지는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는 이들의 망명 신청이 승인받기 전까지는 미국 입국을 불허할 것이라면서 모두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최근 영국 런던 시내에서 발생한 한국인 유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민과 유학생 등이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교민과 유학생 10여 명은 런던 중심가인 옥스퍼드 서커스 거리에서 LED 촛불을 들고 런던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 외국인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며 영국 정부가 인종이나 종교 등에 따른 증오 범죄를 강력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 서부에서 규모 6.3 지진이 발생해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8시 7분 이란 서부 국경지대인 케르만시아주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본진 이후 약 2시간 동안 규모 4.0 이상의 여진이 5차례 이어졌고 이란 국영방송은 이 지진으로 200여 명이 다쳐 치료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발표를 보면 진원의 깊이는 10km, 진앙은 케르만시아주 남서쪽 지역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은 조금 여유 있게 나오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대전 갑천의 모습인데요. 짙은 안개 때문에 도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현재 대전은 가시거리가 5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50m 안팎에 머물고 있는 만큼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 전북과 경북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충남과 울산도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기온 13도, 광주 16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7도, 부산 5.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대전과 대구 1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서해와 남해안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8년 전 신한금융지주 1인자와 2인자의 경영권 다툼은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요. 당시 1인자였던 라흥찬 전 회장이 신상훈 전 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실제 신 전 사장은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라 전 회장의 무고였던 사실이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 1인자가 2인자를 고소하고 2인자는 1인자에 맞서 싸운 은행 사상 초유의 내분 사태. 검찰은 1인자인 라흥찬 전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상훈 전 사장을 기소한 겁니다. 잘못 이게 지금 보고되고 오해가 된 것 같은데 일부 좀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법원은 신 전 사장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라고 봤습니다. 관리 책임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고소 경위와 의도가 석연치 않다. 고소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사건 8년 뒤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라흥찬 전 회장이 신 전 사장을 무고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라 전 회장 측이 신 전 사장을 15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당시 라 전 회장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징계가 예상됐던 상황. 이에 따라 신 전 사장이 은행 경영권을 독점할 것으로 우려한 라 전 회장이 무고했다는 겁니다. 진상조사단은 특히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신 전 사장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이희건 전 명예회장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고령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이 전 회장을 사실상 수행했던 간부에게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조차 묻지 않은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70대 치매 노인 환자를 폭행한 사실이 익명의 내부 신고자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요양원 측은 폭행 사실을 알았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강정훈 기자입니다.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했던 78살 할머니. 뺨부터 턱 언저리까지 멍자국이 나 있습니다. 이달 17일 50대 요양보호사 김모 씨에게 뺨을 수차례 맞아 생긴 자국입니다. 김 씨는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던 중 거부하는 할머니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요양원에서 환자 폭행이 일어났지만 후속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간호일지에는 사건 당일 할머니 얼굴에 멍이 심하게 들었다며 관리자에게 조처를 해달라 보고했다고 기록돼 있지만 폭행 사실은 요양원 측이 아닌 익명의 내부 신고자를 통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접수됐습니다. 결국 보호자는 사건 발생 사흘 뒤에야 요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발생하면 당일날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당일날은 위에 토요일이라서 출근을 안 했던데. 요양원 측은 가족에게 늦게 알린 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요양보호사를 사직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거 신고 들어간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해서 그렇게 징계위원회를 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어진 거죠. 경찰은 보호자 측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고 서귀포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조사 결과 학대로 인정되면 해당 요양원에 최대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아파트 단지라든가 마트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많은 곳들이라서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서행하는 차량 한 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그대로 충격합니다. 네, 괜찮아?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달려나온 아이가 차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아이는 앞뒤 옆을 잘 살피지 않고 막 뛰어나가거든요. 차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단지 안에서 빨리 돌아다니니까. 아파트 단지 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은 채 들이받기도 하고 진입로에선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차량이 마주오는 차량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국내 한 보험사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교통사고 약 5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6건 가운데 1건이 이런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 사유지에 있는 도로, 즉 도로 외 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 증가율이 일반 도로의 3배나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나 대형마트 등이 늘면서 사유지에 있는 도로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특히 보행자가 많다 보니 인명피해 비중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1.4배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유지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법에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명확한 법규 위반이 이거는 사실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에서 약간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8개월째 해당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히터를 틀기 때문에 졸음운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계절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각종 충격요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터널 안에 강력한 경보음을 튼다든가 또는 이 현수막의 경고 문구를 일부러 끔찍하게 쓴다든가 여러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나 기자입니다. 지루한 운전에 멍해지기 십상인 고속도로. 터널로 들어서자 경보음 소리가 요란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혹시 경찰차가 따라오나 운전자는 긴장하게 됩니다. 뭐야 이거? 운전자를 각성시키기 위한 졸음운전 알림이 고속도로 터널 등 전국 300여 곳에서 운영 중인데 음량은 항공기가 이륙할 때와 맞먹습니다.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잠결에 더욱 놀랄만한 아찔한 문구들도 1,400군데 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나 혼자 스스로 정신이 확 깨는 것 같아서 네, 일단 효과는 있긴 한 것 같은데 좀 불쾌하냐 뒤에서 막 울리는 건 줄 알았는데 고속도로 사망 원인 1위는 졸음운전. 치사율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교통사고보다 2배나 높습니다. 충격요법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고 감소 수치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당국은 계도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고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안전띠 미착용이나 음주운전과는 달리 사전에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졸음운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 환기를 소홀히 하기 쉬워 졸음운전이 유독 많은 겨울철. 운전대를 잡기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고 피곤할 땐 반드시 졸음 쉼터를 이용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축구를 하는 겁니다. 남미 축구 연맹 측이 극성 팬들에게 제발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면서 한 말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선 최근 남미 최고의 클럽을 가리기 위해 경기가 한창인데요. 일부 극성 팬들이 상대팀 선수단 버스에 돌과 나무를 던지면서 경기까지 연기되자 보다 못한 남미 축구 연맹 측까지 나섰습니다. 이 소식 상파울루 이재원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프로팀 선수단의 버스에 상대팀 팬들이 돌과 나무 등을 던집니다. 버스 유리창이 깨지면서 일부 선수들이 팔과 눈을 다쳤습니다. 남미 최고의 클럽을 가리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결승 2차전을 앞두고 보카 주니어스 선수들이 리버플레이트 팬들의 습격을 받은 겁니다. 보카 팀의 항의로 경기는 연기됐고 이에 리버 축구 팬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Para mí está perfectamente suspendido. Creo que desde un principio cuando pasó lo del micro de Boca se tendría que haber suspendido. 대회를 주관한 남미 축구 연맹 측은 전쟁이 아니라 축구를 하는 것이라며 팬들의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Una vergüenza total. Lo más triste de todo que la gente o la mayoría de gente vino a ver un espectáculo tranquilo con familia, con hijos y 두 팀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연고지로 공유하는 최대 라이벌입니다. 2016년에 열린 친선 경기에서는 9명이 경고를 받고 5명이 퇴장당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바닥에 머리를 댄 채로 뒤를 보고 있는 사람, 물고기 머리 형상과 사람 눈동자 속의 사람 등 오직 모래와 물로만 만든 작품들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에서 지난 주말 국제모래예술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미국과 캐나다, 체코와 싱가포르 등지에서 온 참가자들이 일체의 도구를 쓰지 않고 모래와 물만 이용해 최장 나흘에 걸쳐 실력을 뽐냈습니다. 스위스에서 소의 뿔을 뽑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졌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쇠뿔이 막 나기 시작할 때 뜨겁게 달군 쇠로 뿔을 지지는 대신에 그대로 두는 농가에는 보조금을 주는 가축의 존엄성 유지 법안이 54.7% 반대로 부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을 두고 찬성 측은 쇠뿔을 그대로 두는 게 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은 위험성을 이유로 연방정부는 농업 예산 증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 성불평등을 없애자는 뜻으로 야광봉을 동시에 점등하는 행사가 열려 기네스 세계 신기록이 세워졌습니다. 4,400명 가까운 여성들은 11월 25일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전야에 수도 보고타 중심 광장에 모여 이 같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성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해 손목에 찬 야광 막대를 동시에 켜고 1분 동안 흔들며 여권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었습니다. 올해로 건국 100주년을 맞은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KBS 교양학단을 초청해서 대대적인 기념 공연을 맡겼습니다. 프라하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경쾌한 선율이 체코의 유서 깊은 공연장 안에 울려 퍼집니다. 체코가 낳은 위대한 작곡가 드보르자크의 카니발 서곡 작품 92번. KBS 교향악단이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건립 100주년 기념 공연의 첫 곡으로 선택한 곡입니다. So we starting the program with Dvorak, and then they wanted a popular, relatively exciting popular program. 지난해 북미 최고 권위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거머쥔 선우예건 씨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을 함께 연주해 열띤 환호를 받았습니다. A co se týče třetího klavírního koncertu Rachmaninova, tak to je pro mě úplně něco úžasného. Takže pro mě je to nezapomenutelný večer. 체코의 대표적 피아니스트 루돌프 프리쿠스니를 기념하는 페스티벌에 국내 음악단체로는 처음으로 KBS 교향악단이 초청됐습니다. This is very fantastic and highly appreciated that the orchestra of such a high standard of quality is visiting to the Czech Republic. KBS 교향악단은 체코와 슬로바키아 순회 공연을 통해 60년간 이어온 문화 외교사절 역할을 한층 심화시킬 계획입니다. 프라하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KT 통신망 화재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제 전산망장에는 중소자영업자에게 더 집중됐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 당일 내내 결제망이 먹통이던 족발 가게. 손님이 끊긴 건 물론 주방까지 피해가 미쳤습니다. 평소 주말 매출을 생각해 준비한 족발 재료를 다 버리게 됐습니다. 하루 지났기 때문에 상하지는 않았지만 이건 냄새나는 거 어떤 분한테 팔 수 있어요? 안타깝죠. 아깝고 이게 다 돈인데. KT 단일 회선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중소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저희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근처 뭐 치킨집, 피자집 뭐 다 안 되고 있던 거예요. 야. 통신장에는 음식 배달업에도 직격탄이 됐습니다. 서울 홍대 인근도 배달 오토바이가 급감했습니다. 카드 결제 안 돼서 현금밖에 안 돼서 현금 없는 손님은 못 받아요. e스포츠 경기장에서 생중계 예정이었던 게임 경기도 일주일 정도 연기됐습니다. 주말이면 관람객들로 가득 차는 250석 규모의 경기장이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경찰 통신망도 한때 불통이었습니다. 서울 서부권 4개 경찰서의 전화회선과 112 시스템에 일부 장애가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인터넷 불통에 휴일 집안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책이나 사색이 인터넷을 대신했습니다. 평소에 잘 읽지 않았던 책도 한번 꺼내서 읽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못하게 되었던 것들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첫 합동감식 결과 지하통신구 79m가량이 소실된 것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추가 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할 충북 옥천의 한 가축시장이 주말마다 인근 예식장의 주차장으로 쓰이면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예식장은 감독 책임이 있는 현직 군수의 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진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옥천의 한 축협 가축시장. 경매가 없는 주말인데도 차량들이 끊임없이 드나듭니다. 2년 전 축협과 임대 계약을 한 인근 예식장을 찾은 하객들입니다. 예식장이 운영되는 날이면 이 가축시장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데 소독 등 출입에 제한이 없고 또 사람이 드나드는 전용 계단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차량은 소독 장치가 설치된 입구가 아닌 옆문으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이거 소독 못했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축산시설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모두 기록하고 소독도 꼭 해야 하지만 축협은 예식장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차량 진출입 통로 부분은 웨딩홀에서 관리를 해주기로 그렇게 했었죠. 이제 휴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예식장은 주차 관리 요원을 탓합니다. 고객분들이 이제 자기 차 세차하고 뭐 한 거를 갖다가 거기로 어떻게 들어가냐 하고 플레이도 걸고 그래서 알바 직원들이 그거 놓친 것 같아요. 이처럼 방역에 구멍이 뚫린 채 운영되고 있지만 감독기관인 옥천군은 변명에 급급합니다.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까지 우리가 점검하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이 예식장은 현직 옥천 군수가 오랫동안 운영하다 지금은 그 딸이 운영하고 있어 뒷말까지 무성합니다. 농민들에게는 철저한 방역을 강조하면서 정작 감독기관인 자치단체는 부실한 방역 실태에 뒷짐만 지고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스마트폰이 거북목 증후군, 수면장애 등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눈에도 직접 영향을 미쳐 눈의 압력, 안압을 높인다는 실증 연구가 처음 보고됐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건강한 눈을 가진 20대 직장인입니다. 안압을 측정해봤습니다. 평균 17.6이 나옵니다. 15분간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글자를 입력하게 한 뒤 안압을 다시 쟀습니다. 19.8로 스마트폰 사용 전보다 12.5%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한 5분, 10분 정도 지나가면서부터 좀 눈도 뻑뻑해지고 많이 답답한 느낌?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20, 30대 성인 39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안압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밝은 곳에서 스마트폰 작업을 할 땐 사용 5분 뒤부터 안압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15분이 지나니 13%까지 높아졌다가 스마트폰 사용을 멈추자 평소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곳에선 안압 변화가 더 심했습니다. 스마트폰 작업 15분째, 안압이 25%까지 높아졌다가 종료 5분이 지나자 뚝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볼 땐 머리를 숙이게 되고 이 자세를 지속하면 안구에 피가 몰려 안압이 높아집니다. 화면에 작은 글씨를 보기 위해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선 빛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동공이 커지는데 이때 눈 안의 액체가 빠져나가는 길목이 좁아지면서 안압이 더 올라갑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책에 있는 글씨를 읽는 거랑 다르게 화면 자체가 이제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명이 어두운 데서도 그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더 안압 변화를 좀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안압 상승을 줄이려면 되도록 밝은 곳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10분가량 사용 뒤 눈을 쉬게 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건강한 성인의 안압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프랑스에서 주말 사이 대규모 시위로 극심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유류세 인상에 항의하는 노란 조끼 2차 집회가 격화되면서 샹젤리제에 물대포와 최루탄까지 등장했습니다.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2차 집회. 바리케이드를 치고 보도블럭을 깨 던지는 시위대에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응수합니다. 지난 주말 시가전을 방불케 한 격렬한 집회가 파리 샹젤리제를 비롯해 프랑스 1,600여 곳에서 열렸습니다. 치솟은 기름값과 세금에 시위대 8,000명이 파리로 집결했고 모두 10만 6천여 명이 집회와 도로 봉쇄에 나섰습니다. 30만 명에 가까웠던 지난주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수위는 훨씬 과격해졌고 마크롱 퇴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La Constitution, il la respecte pas. Il y a aucune Constitution à l'heure actuelle. Macron, il n'aurait pas dû être président. 연초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를 올린 이후 최근 1년 새 경유값은 23%, 휘발유값은 15%가 뛰었습니다. 기름값 급등을 계기로 타격을 입은 운전자들과 연금이 깎인 은퇴자 등에 쌓였던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5%대로 추락했습니다. 이 노란조끼 시위가 벨기에 등까지 번지고 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유류세 인상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J'ai demandé au gouvernement d'être intraitable parce qu'on ne peut pas accepter les scènes qui ont été vues à La Réunion comme dans d'autres endroits. 시위대는 일단 철수했지만 이곳 샹젤리제 곳곳에는 격렬했던 충격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담화가 이번 주 예정된 가운데 오는 주말 노란조끼 시위대는 3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엔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 가장 힘겨운 곳은 동부간선도로며 가장 수월한 곳은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이 동부간선도로 도심 안쪽으로 창동교에서 녹천교 사이와 중랑교에서 군자교 사이 그리고 성동교 부근에서 정체며 남부순환도로 서울대 입구 사거리에서 까치고개 사이 더딘 운행되고 있지만 평상시 월요일에 비해 덜 힘겨운 편입니다. 성산로 금화터널 방향 연희동 교차로 이전부터 연세대 정문 지날 때까지 큰 정체며 도봉로 삼양동
입구 사거리에서 미아 사거리 사이 정체 행렬이 점점 빠르게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심 안쪽 상황 종로와 을지로 일대 아직은 큰 어려움 없는 편이며 서울 외곽순환도로 남양주에서 강일라들목 이후까지 20-30km 내외 속도로 긴 정체와 지체입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정부 서울청사 후문 앞에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소규모 집회로 주변 도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경부고속도로 한남에서 양재나들목 사이 노면 표시 작업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파행이었던 국회가 지난주 정상화되면서 막바지 예산 심사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졸속 심사, 형식적인 심사가 우려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거의 매년 이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를 상설화시키고 12월 2일까지 무조건 본회의에 넘기는 등의 개선책이 보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국회 파행 문제와 더불어 예산 심사의 한계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년도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심사 의결에 90일이 주어진 셈인데 이 기간에 또 국정감사가 있고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10월 말에 들어서야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데 여야 갈등과 국회 파행으로 이마저 중단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판에 밀어붙이기 아니면 지도부 사이의 타결로 끝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사업 예산 챙기기에 바쁘고 이른바 쪽지 예산이니 짬짬이니 하는 말들이 나온 겁니다. 명목상 90일이지만 사실상 한 달에 불과한 국회 심사 기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정부가 예산안 제출 시점을 앞당기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결산위원회가 상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결산위원회를 현행 특위를 넘어서 상임위원회로 개편해야 합니다. 예결상임위가 돼 상시 활동하게 되면 예산 편성을 정부가 독점하고 국회는 증액 또는 감액만 하는 한계도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여야의 정쟁의 정치가 생산적 의회 정치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입장을 기계적으로 반영하려는 여당과 또 여기에 맞서는 야당의 대결 정치 구도에서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심사에 힘이 실리기 어렵습니다. 예산 심사제도 보완과 더불어 생산적인 국회, 즉 협치의 국회 운영이 근원적인 해결책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KT지사 건물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2차 현장 감식에 나섭니다. KT는 밤샘 복구 작업을 이어갔지만 완전한 복구까지는 최소 일주일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T가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한 달 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 등 2차 피해에 대해선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제재 예외를 인정하면서 남북이 오늘부터 철도 공동조사 일정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현지 조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이 특별 정상회의를 열어 영국의 EU 탈퇴를 다룬 브렉시트 합의문을 공식 추인했습니다. EU와 영국은 각각 의회 비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건물의 형태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한강의 모습인데요. 안개와 초미세먼지가 뒤섞여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50m 안팎에 머물러 있는 만큼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 전북과 경북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충남과 울산도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3도, 광주 16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날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 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